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선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둔 26세 전업주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임신을 계기로 퇴사했습니다. 제 남편은 병원장의 아들 김우현입니다. 남편은 병원 총무과에 속해 있었고 병원 경영을 위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좋아해줘서 오고 가며 인사하다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 자연스럽게 사귀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8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충격 때문에 당시의 일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지만 오빠에게 들은 바로는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고 오랜만에 두 분이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부모님 댁에 맡겨져 있었고 조부모님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의 표정과 말씀을 오빠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저녁에 돌아올 거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씀이셨겠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저는 오빠와 싸우지 않아요. 오빠는 그때부터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주는 저에겐 아빠 같기도 한 존재입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는 소중한 가족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우리를 시설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부모님이 사고가 난 날 함께 있던 조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로 해주셨어요. 앞으로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조부모님 집 식탁에서 들었을 때를 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슬픔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넷이서 가족이야. 어떤 때라도 우리 4명은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해.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살며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슬프고 힘들지. 괜찮아. 너희들 잘못은 없어.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사실 그날 우리는 외조부모님께 맡겨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사정이 되지 않으셔서 친조부모에게 맡겨졌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할아버지와 계속 가업을 잇는 것에 대해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두 사람은 아침부터 말다툼했대요. 할아버지는 딸기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꽤 괜찮지만 아무래도 날씨나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경기 상관없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업을 이어달라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와의 다툼을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보낸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친조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하였고 하굣길이나 쉬는 날에는 딸기 하우스를 돕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무렵에 품종 개량에 성공했고 작고 맛있는 딸기는 TV에도 나오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제철 딸기는 항상 완판이에요.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상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정기적인 납품 계약도 했었고 저와 오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우리였지만 엄격하고 성실한 할아버지와 따뜻한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 없이도 잘 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하게 살던 우리는 대학 진학을 계기로 조부모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는 국립대학에 진학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아버지와 같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살아가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간호사를 목표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조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일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저는 오빠의 아파트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졌을 때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병문안을 갔고 퇴원 후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부모님 집에 갈 거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간병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소중한 딸기 하우스도 있고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빠는 저를 생각해서라도 대학교는 졸업하라고 엄청 반대했습니다. 한편 오빠는 계속 할아버지의 딸기하우스를 물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분명 아버지와 싸우고 헤어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단호히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 후 공무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빠는 할아버지께 부탁해서 결국 할아버지의 후임자로 딸기하우스 운영을 돕게 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딸기하우스를 도와주긴 했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할아버지한테 귀찮을 정도로 맛있는 딸기를 알아보는 법이라든가 키우는 법이라든가 비법을 많이 물었어요. 어쩌면 오빠는 조부모님과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조부모님 댁에 가서 할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오빠는 매일 할머니 병간호와 딸기 농사를 병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멋지게 한방에 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은 입사 1년 후입니다. 너무 빨리 출가 외인이 돼버렸지만 저는 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성대한 결혼식에 오빠는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와줬어요. 그때 오빠와 할아버지의 기쁜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결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 혜선이가 기쁘다면 나도 기뻐. 돌아가신 엄마 아빠도 혜선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계실 거야.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친척이 계속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간병인과 함께 영상을 봐주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푹 쉬라며 집안일도 모두 대신해줬어요. 할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할머니의 빈자리를 괴로워하셨어요. 오빠는 그런 할아버지를 열심히 보살피며 딸기하우스 운영에 힘썼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이에요. 도와줘. 오빠. 아기를 품에 안고 앙상해진 저를 본 오빠는 깜짝 놀라했습니다. 한겨울 심야인데도 외투도 입지 않고 덜덜덜 떨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누구나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와. 몸부터 녹여야겠다. 오빠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기만은 지키고 싶어서 도망칠 때 서둘러 담요에 싸웠기 때문에 따뜻한 담요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여동생에게 이런 짓을 한 게 누구야? 오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저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안심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고마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사실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나 오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줄게. 저는 결혼 후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것과 조부모님에게도 일과 건강 때문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해 주신 시부모님께서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정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고 시아버지는 재혼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진짜 가족과 다름없어 보이고 어떤 가족이든 유대감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에 기뻤어요. 시아버지는 다정한 분이셔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시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푹 쉬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저에게 시아버지의 다정한 말들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보, 혹시 며느리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다 늙어서 주접도 적당히 떨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이 꼭 티를 낸다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아들 체면이나 제대로 세워주겠어? 가난하게 자란 너와 이 집은 수준이 맞지 않아. 빈부격차가 많이 나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이런 막말들뿐만 아니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다시 하도록 했고 심할 때는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저만 식탁에서 밥을 못 먹게 한다거나 얼마 전에는 신발에 압정 같은 게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제법 잘 살아서 이모부님이 가업을 이어받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점점 확장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 착취를 일삼았어요. 쉬는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눈치가 보여서 다들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몇 번 목격한 게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의 후계자인 거 몰라? 내 말 안 따르면 나중에 이 병원 물려받았을 때 다들 뼈도 못 추릴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겠지. 신입 직원에게 화풀이도 했어요. 이거 누구 담당이야? 비품이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해? 재고 소진 전에 넉넉하게 주문 넣으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해? 유치원생이야? 제발 좀 월급 받으면 돈값을 좀 해. 간호사나 총무격리과 직원들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무심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잠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반항적인 말을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격분했고 다음 날부터 제가 말을 걸어도 피하기만 했어요. 오래전부터 며느리에게 너무 잡혀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아버지는 제 구세주였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괴롭히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질환으로 알아 누우시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그간 고생하신 시아버지를 짐짝 취급하고 저에게 간호도 맡으라고 했어요. 마치 가정부 같은 삶입니다. 아기를 업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집살이도 견뎌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 때면 시아버지가 몇 번 화를 내주셨지만 기력이 쇠해져 누워만 있을 뿐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무서울 게 없어져 저를 점점 고달프게 했어요. 당신
아직도 며느리 감싸는 거야? 요단강 건널 때 며느리도 데려가려고 그래?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말이 왜 그래? 멀쩡한 며느리를 누가 데려간다고 그래?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입은 아직 살아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거기 얌전히 누워서 TV나 봐. 그렇게 계속 나불대면 당신 저승길만 시끄러워지는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시아버지까지 괴롭히셨어요. 저는 여전히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뭘 잘했다고 배불리 밥 먹으려고 해. 우리가 먹고 남은 거로 비빔밥이나 해 먹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점점 식욕이 없어져 갔고 거울 속 저는 많이 여위고 해골이 도드라져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 갑자기 확 늙어버린 거 알아? 이게 원래 모습이야? 완전히 사기네. 나는 네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할머니 같은 얼굴을 쪽팔려서 데리고나 다니겠어?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집에 제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저뿐이라면 뭐든 참을 수 있었겠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부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저를 몰아붙여 놓고 두 사람은 아직 부족한가 봐요. 이번엔 제 소중한 아들까지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를 이을 아들인데 지혜미가 멍청해서 머리도 닮을까봐 걱정이네. 야, 시끄러우니까 애 좀 그만 울게 해. 똑바로 애 안 봐? 아들에게 아무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까지 괴롭히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감싸주신 시아버지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시아버지는 바로 버림받을 게 뻔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 행동하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오빠한테 도망가. 그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는 서랍을 열라고 하셨어요. 서랍 속에는 5만 원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그거면 자비는 될 거야. 그거 갖고 얼른 도망가.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미련 없이 떠나도록 해. 손주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에게 받은 50만 원을 들고 오빠에게 향했습니다. 몰래 도망치느라 아들을 감쌀 담요만 겨우 챙겼어요.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는 지켜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이 식지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담요로 아들의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도망 온 경위를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도 오빠도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참고 잘 견뎠어. 오빠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와 오빠의 말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오빠가 다 복수해줄게. 훗날 저는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가 봐주신다고 해서 부탁하고 왔습니다. 시댁에는 아무 말 없이 뛰쳐나온 터라 괜한 소란에 귀찮아지기 전에 먼저 손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왔어. 돌아왔어. 남편은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오랜만이야.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짐 좀 가지러 왔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인데 허락도 없이 어디서 지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며느라, 가긴 어딜 간다는 거니? 그럼 이 집의 살림은 누가 해? 내가 할까? 얼른 들어와서 밀린 집안일부터 해. 도대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요새 딸기 하우스 많이 힘들죠? 할머니 돌아가셔서 혹 좀 떼나 싶었는데 여동생 데려가서 또 혹 붙이려고요? 그렇게 계속 혹 붙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시어머니는 오빠를 무시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 무시하고 짐 찾고 오겠다고 말하고 부엌 옆 세탁실로 갔어요. 세탁기와 각종 세제들 옆구석에 제 물건과 아들의 옷가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고 오빠가 말했어요. 여동생은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요? 가정부가 일을 잘 못하는데 방까지 줘야 해요? 부엌이면 비, 바람도 막아지고 충분하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짓거리는 걸 다 무시하고 서둘러 시아버지 방으로 가봤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를 보자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잘했어. 오빠한테 간 거 정말 잘한 거야. 시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그날은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저는 할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한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확실하게 단판 짓고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이혼 신고서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이혼한다고 한 거니까 양육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건 일절 기대하지 마.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남편을 사인하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 욕설이 담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방지게 누구 협박하는 거야? 물론 저는 녹음 같은 건 생각도 못했었고 그럴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이건 시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녹음하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몰래 저한테 줬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도 이참에 이혼할 거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여기서 멀리 떨어진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낼 거야. 원하던 건데 대신 말해주네. 그런 거라면 기꺼이 이혼해줘야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렵게 됐어요. 모든 매장에 저희 딸기를 드릴 수 없으니 계약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지금 2년을 끊고 나가는 마당에 이 사람들과 계속 엮일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이모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사실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투자를 해서 사업 확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잘 안 됐어요. 요즘 인기 있는 우리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신상품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전화가 끊기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하냐고 10원짜리 하나 못 챙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들렸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말하며 계속 혼나셨어요. 긴 통화가 끝난 후 자신이 어느 입장이었는지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연거푸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이럴 테니 제발 계약만은 계속 진행해 주세요.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저도 오빠도 할아버지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한 한 명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병원만 물려받으면 돈 걱정할 필요 없어. 만약 제가 질척거리면 양육비나 위자료도 그냥 원하는 대로 줘버릴 수 있어. 그리고 병원에 이쁜 간호사들 많으니까 재혼하면 되지. 그런 남편에게 오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던 병원이 팔린 거 모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오빠는 법대를 졸업했던 터라 변호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바로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호연이, 너는 얼른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하면서 남편을 입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힘든 와중에도 계속 보살펴준 저를 입양해 주셨고,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유서도 공증받으셨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까 이혼 신고는 없던 걸로 하자고 짓거렸습니다. 좋다고 사인하더니 자업자득이죠. 그 후 시부모님은 녹음한 게 있어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계속 상담받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월세도 밀리고 직장도 아직 못 구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시아버지는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만족스럽다며 자주 연락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앞으로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은지입니다. 아울렛에서 고객 상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살을 눈앞에 뒀을 때 저는 초조했어요. 주위 친구들은 하나둘씩 차례차례 결혼했어요. 일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고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지만 친구들의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저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 조두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훈훈한 인상과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남편의 첫인상이었어요. 역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다르지만 일이 비슷하기도 해서 초면부터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 순조롭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어요. 교제가 시작되고 만날 때마다 남편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나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짜증나 있어도 남편은 항상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사귀는 동안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심한 싸움으로 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너를 만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 행복한 나날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야경이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큰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날이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물론 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했던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어요. 내일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생각보다 서두르는 모습에 웃었지만 다음날 서로 쉬는 날이라서 인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시댁에 도착할 땐 이미 피곤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직업이 예절 강사라고 들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거든요. 인품이 아니라 예절 때문에 첫인상이 안 좋은 것은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려고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한박웃음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많이 춥지? 어서 들어와. 라고 말하며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예절 강사인 만큼 몸짓 하나하나가 달라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긴장해서 손에서 땀이 잔뜩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가니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임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매우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챙겨온 선물을 건네드리고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우 편안한 분위기여서 안심했는데 신경이 쓰인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우리 혁이 라고 부르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엄마,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놀랐어요. 말끝마다 우리 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징글징글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도심에 부모님 집이 있어서 독립할 일이 없었겠지 싶었는데 어쩌면 독립해 나가 사는 걸 시어머니가 막았을지도 모른다며 쓸데없는 상상을 했어요. 한편 저는 고향은 전주인데 대학 진학을 계기로 해서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모자가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엄마랑 둘이 지내서 사이좋아 보이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어요.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계속하고 있던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 와? 우리 혁이 방에서 두 사람이 살려면 좁을 것 같아서 벽을 트고 옆방이랑 합칠까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딱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당연히 둘이서 신혼집을 구해서 살 줄 알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은지가 일하면서 이사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댁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러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도 돼.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할까 망설였지만 여기서 그런 말을 해서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위기로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와 남편이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니? 그런 말은 듣지 못해서 너무 놀랐어. 응? 내가 말하지 않았나? 우리 엄마 아빠 모두 좋으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자기가 일하는 곳이랑 가까워지니까 출퇴근도 편해질 거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거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지만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저는 직업상 나이 든 여성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잘 대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서 혼인신고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러 번 도와주러 왔어요. 남편과 쉬는 날이 같을 때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시어머니가 항상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다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시아버지가 단골이라는 오리고기집으로 식사하러 갔어요. 가격대가 좀 있고 접대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오리고기였습니다. 행복하게 먹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이사 정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하루 더 연차를 사용했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니 부엌에는 시어머니가 만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이런 와중에 제 모습이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 어제 잘 잤어? 그래도 그렇지. 그런 차림으로 나오면 안 되지. 시어머니께서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동거 첫날부터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때서 그래? 오늘 쉬는 날이라잖아. 며느라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 시아버지가 다행히 제 옷차림과 부스스한 모습에 대해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부끄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며느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혁이의 아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 때랑은 다르게 행동해야지. 생각보다 빨리 시어머니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급하게 잠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시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아직 민낯이잖아.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지금 다 했다고 나온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셔서 서둘러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족집게 과외하듯 하나부터 10까지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집안일 숙제를 내주시고는 시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력으로 시키신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제 집안일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다 했다면서 보니까 50%는 했다고 말하기 뭐한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했다는 게 제일 못마땅해.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도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영 못마땅하셨는지 요리하는 도중에 다른 메뉴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퇴근 후 엉망진창으로 지쳐있는 저를 보고 말했어요. 다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어.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아내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저 김장하던 날 에피소드를 말하면 책의 한 권이야.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발끈하셨어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건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 몰라? 나는 처음에 실수 한두 개밖에 안 했지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김치 먹기 싫어. 왜 김장했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당신은 끼지 말고 빠져. 괜히 입 놀렸다가 잔소리만 듣네. 시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평범하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이 돌아와 모두 함께 밥을 먹고 뒷정리를 마치고 샤워하고 나왔을 무렵에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날이었고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이야기하며 잠을 청했을 텐데 알고 보니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한테 혼나지 않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혼나면서도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난 뒤에 출근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서둘러 귀가해 저녁 준비와 뒷정리를 했어요. 일도 서서 하는 일이고 집에서는 매번 혼나고 사과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요. 매일같이 고된 생활에 피로는 풀리지 않고 쌓여갔어요. 이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자기 전에 남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라 여보가 잘 배웠으면 하는 거 아닐까? 여보가 열심히 하면 아마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야. 라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혼나고 피폐해진 걸 알면서도 결국엔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이 얄밉고 싫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없고 저와 시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아까 말한 것들 오늘 꼭 해야 해. 나중에 돌아와서 했는지 확인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크게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었을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걸 깨달았어요. 한숨을 들은 줄 알고 제가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며느라, 여기 앉아봐. 오늘은 그냥 푹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시키신 건데 해야죠. 안 해도 돼. 요새 계속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돼.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울어서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좀 지쳤나 봐요. 왜 울고 그래? 괜찮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일단 밀린 잠부터 좀 자둬. 그리고 오늘은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시아버지는 저를 가끔 도와주셨지만 직접 다정한 말을 해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자신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다는 느낌으로 방에 들어가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막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너 해라고 한 거 아무것도 안 했네. 라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아침부터 어떨 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봐. 저게 지금 사람 몰골이야? 아무리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잠은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줘야지. 오늘은 오리고기집에 예약해놨으니까 저녁 준비도 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는데 이내 얼굴만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로는 시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이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은 늘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었거든요. 일부러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기술도 나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적하는 포인트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할 센스가 생겼어요. 시아버지와 쉬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퇴근 후에 둘이서 술도 한잔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진짜 친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전에 남편이 의미 모를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더 잘해줘. 남편은 도대체 언제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까요? 저는 결코 시어머니한테 대들거나 나쁘게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일하는 중인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어져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동거초처럼 저에게 엄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는 제가 한 것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잠이 부족해져 갔습니다. 앞으로 셋이서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만 그렇게 신경 쓰더니 벌 받았구만.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아버지를 무사히 보내드리는 것에 집중하려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장례식 입관식 때 관에 꽃을 넣기로 했어요. 제 제안으로 장례식에 참석해준 사람들이 써준 쪽지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글을 써주셔서
시아버지가 많은 사람의 배웅 속에 먼 길을 떠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관에 꽃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꽃의 무게로 빨간색 쪽지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빨간색 쪽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쪽지를 집어 슬쩍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가 곧 그리로 갈 거야. 은지도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분명 시어머니와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자 쉿! 엄숙하게 있어야지. 그런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시어머니가 작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뭔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나고 오싹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장례식에 함께 있던 어머니가 쫓아오셔서 어머니가 계시는 호텔로 갔습니다. 계속 숨을 헐떡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저를 어머니가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장례식 도중에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오래 자리 비우면 어떡해? 지금 어디야? 이제 당신이랑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그래? 진심이지? 그러면 이혼해야지 뭐.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어이없어하며 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바꿨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서 없어져줘서 고마워. 저는 공포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는데 쪽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관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변호사를 만났을 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서를 작성한 게 있었고 전 재산을 저에게 넘기라고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보험 수령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붕괴하며 모두 위조된 서류라고 깽판을 쳤지만 정말로 진짜가 맞았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저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주신 시아버지께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상대로 당연히 소문은 퍼졌고 남편은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당이 줄면서 월급이 형편없어졌다네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소문을 감당하기 힘드셔서 강사일 멈추고 남편과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둘이 원하는 대로 함께 사이좋게 살 수 있어서 둘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무사히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변호사님께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어요. 남편은 결혼정보업체에 시어머니와 함께 등록하러 갔었고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훑어보고 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계획도 입고 갈 복장도 모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요. 프러포즈 내용까지도 모두 시어머니가 알려줬다는 걸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도 슬슬 찾아가며 요즘은 친구가 청첩장을 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천천히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